이놈을 산속에 버려라. 살려서도 죽여서도 안 된다. 갓난아이를 감싼 보자기에는 저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살아남았고 자랐고 세상을 바꿨다. 할아버지, 이 아저씨 곧 죽어요. 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사흘 뒤 그 남자는 정말 죽었다. 너는 사람의 운명을 본다. 하지만 그것을 복수에 쓰지 마라. 할아버지의 가르침. 하지만 아이는 복수를 선택했다. 조선 최고 권력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벌을 주겠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서 낙인들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찾은 진짜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숙종 제27년 한양에서 사흘길을 달려야 닿는 청송 깊은 골짜기에 한 갓난아이가 버려졌다. 그날 밤 하늘은 비를 쏟아냈다. 천둥이 산을 때렸고 번개가 계곡을 갈랐다. 산짐승들조차 굴 속으로 숨어드는 밤이었다. 그런데 그 소나기 속에 얇은 광목 보자기에 쌓인 채 바위 틈에 내던져진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다만 숨을 쉴 뿐이었다. 이게 무슨...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늙은 의원 장덕후가 그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들어 올렸다. 보자기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촛불을 켜고 글을 읽은 장덕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아이는 저주받은 혈통이다. 세상에 내보내선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되나 살려서도 안 된다. 산속에 두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글씨는 단정했다. 양반과 규수의 필체였다. 장덕후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갓난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너는 무엇이냐? 장덕후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이를 키우기로, 세상이 버린 아이를 자신이 거두기로. 아이는 자랐다. 이름은 운명윤민이라 지었다. 구름처럼 왔고 하늘이 준 목숨이라는 뜻이었다. 운명은 말을 배우기도 전에 먼저 사람의 눈을 읽었다. 3살이 되었을 때 장덕후가 데리고 온 마을 사람의 손을 잡더니 말했다. 할아버지, 이 아저씨 곧 죽어요. 뭐라는 게냐? 마을 사람이 화를 냈지만 사흘 뒤 그는 벼락에 맞아 죽었다. 소문은 퍼졌다. 산속의 아이가 사람의 운명을 본다고. 어떤 이는 무속인의 자식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고 했다. 장덕후는 운명을 더욱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다. 운명아, 내가 가진 그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선 안 된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죽이려 하느니라. 그럼 할아버지, 저는 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가진 그것은 저주일 수도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느니라. 운명은 10살이 되었다. 그의 능력은 더욱 정교해졌다.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흐릿하게 남아 보였다. 죽음의 기운이 짙은 사람은 검은 안개에 둘러싸여 보였고 큰 재물을 얻을 사람은 황금빛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 능력을 숨겼다.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행렬이 청송을 지나갔다. 영의정 윤석형의 일행이었다. 윤석형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권력의 정점이었다. 그는 병을 얻어 요양차 온양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청송고을을 지나다 수레 바퀴가 부러졌다. 이런 시골에서 수레를 고칠 목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윤석형의 신복 김한주가 짜증스레 말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장덕후를 데려왔다. 이 늙은이가 손재주가 좋사옵니다. 수레쯤은 금세 고칠 것입니다. 장덕후는 수레를 고쳤다. 윤석형이 그를 불렀다. 늙은이 수고했소. 이것을 받으시오. 은자 몇 냥을 던졌다. 장덕후가 허리를 굽혔다.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운명이 윤석형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운명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윤석형의 주변에는 검은 안개가 아니라 피로 물든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죽어가고 있었다. 운명은 비틀거렸다. 저 아이는 누구냐? 윤석형이 물었다. 장덕후가 황급히 대답했다. 제 손자옵니다, 대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라.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윤석형이 운명에게 다가왔다. 운명은 뒷걸음질 쳤다. 윤석형이 웃었다. 두려워 말거라. 나는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운명은 알았다. 이 사람은 수많은 이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를 죽일 사람이라는 것을. 윤석형의 행렬이 떠난 뒤 운명은 사흘 밤을 악몽에 시달렸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윤석형이 저지른 학살의 기억들이었다.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 삼족을 멸한 일, 왕비 자리를 노린 여인을 독살한 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관료들을 하나하나 제거한 일들. 할아버지, 저 사람은 악귀예요. 취,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저런 높은 양반의 일은 우리 같은 백성이 알 바가 아니니라. 하지만 운명은 알아야 했다. 그가 본 것 중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형이 앞으로 저지를 일, 그것은 더욱 끔찍했다. 보름이 지났다. 한양에서 또 한 무리가 청송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포졸들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포위했고 한 사람을 찾았다. 장덕후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을 사람들이 떨며 장덕후의 집을 가리켰다.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장덕후는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내 놈, 영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따라오라. 영모라니, 이 늙은이가 무슨. 하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덕후를 결박했다. 운명이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운명아, 도망쳐라. 여길 떠나. 포졸 하나가 운명을 발로 찼다. 운명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포졸 대장이 운명을 보았다. 이놈도 데려가라. 역적의 손자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운명이 소리쳤지만 그의 입은 곧 헝겊으로 막혔다. 장덕후와 운명은 한양으로 끌려갔다. 길을 가는 내내 운명은 생각했다. 이것은 윤석형의 짓이라고. 자신이 그의 비밀을 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저 직감만이 있을 뿐이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장덕후는 이미 반쯤 죽어 있었다. 을금부 옥에 갇힌 그는 고문을 받았다. 자백하라고, 영모를 꾸몄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장덕후는 끝까지 부인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이놈이 끝까지 손자를 데려오너라. 운명이 끌려왔다. 10살 아이의 몸은 너무나 작았다. 형리가 운명의 손에 곤장을 들이댔다. 자백하지 않으면 내 손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겠다. 안 돼.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그럼 자백하라. 장덕후는 울었다. 그리고 거짓을 자백했다. 영모를 꾸몄다고, 왕을 시해하려 했다고. 모두 거짓이었지만 손자를 살리기 위해 그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었다. 좋다. 이놈은 능지처참, 손자는 노비로 삼는다. 판결이 내려졌다. 장덕후는 운명을 바라보았다. 운명아, 살아라.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남아.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사흘 뒤 장덕후는 저작거리에서 찢겨 죽었다. 운명은 그 광경을 보았다. 10살 아이의 눈에 할아버지의 죽음이 새겨졌다. 그리고 운명은 끌려갔다. 노비 시장으로. 거기서 한 사람이 그를 샀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중년의 사내였다. 이놈, 앞으로 너는 내 집종이다. 알겠느냐? 운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보았다. 이 사내가 누구인지. 김한주, 윤석형의 신복, 그리고 장덕후를 영모로 몰아넣은 장본인. 운명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복수의 운명. 10살 아이가 본지옥. 할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찢겨 죽었고 자신은 원수의 집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한 아이가 조선 최고 권력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운명의 첫 번째 계획이 펼쳐집니다. 김한주의 저택은 북촌에 있었다. 기와집이 즐비한 양반 동네였다. 운명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되었다. 마구간을 청소하고 거름을 나르고 밤에는 개들의 밥을 주는 일을 했다. 이놈,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 김한주의 아들 김재용이 운명을 발로 걷어찼다. 15살의 도련님은 종을 때리는 것을 즐겼다. 운명은 땅에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죄송하긴, 이 개만도 못한 놈이. 또 한 차례 발길질이 이어졌다. 운명은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김한주의 집안을 관찰했다. 누가 누구와 말하는지, 어떤 밀서가 오고 가는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김한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그의 형 김한석이었다. 김한석은 과거에 급제했지만 병조판서 자리를 두고 윤석형과 대립했다가 영모 혐의로 기양을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었다. 김한주가 몰래 숨겨둔 채로. 형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복권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운명은 김한주가 사랑채 뒤편 비밀 창고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목소리는 두 개였다. 운명은 틈새로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있었다. 김한석이었다. 한주야, 윤석형 그놈만 없다면. 형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자의 권력은 왕보다 막강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란 말이냐? 김한석이 소리를 질렀다. 김한주가 그를 진정시켰다. 운명은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사흘 뒤, 운명은 김재용의 서재에 불을 질렀다. 일부러였다. 하인들이 불을 끌어 달려들었고 그 혼란 속에서 운명은 김한주의 서재로 잠입했다. 거기에는 윤석형과 주고받은 밀서들이 있었다. 운명은 그 중 하나를 훔쳤다. 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한석의 생사를 숨기는 일, 계속 협조하라. 그의 목숨은 그대의 충성에 달려 있다. 운명은 이것을 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기회를. 2달이 흘렀다. 운명은 이제 11살이 되었다. 키는 컸지만 여전히 아이였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김한주의 집 종들도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저놈, 말이 없어. 마치 귀신 같다니까. 맞아.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눈빛이 무서워. 하지만 아무도 그를 깊이 살피지 않았다. 종은 종일 뿐이었으니까. 어느 날 윤석형이 김한주의 집을 방문했다. 숙종이 남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윤석형에게 밀명을 내렸고 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운명은 그날 사랑채에 차를 나르는 역할을 맡았다. 대감, 남인 놈들이 또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까짓 것들 모두 영모로 몰아넣으면 그만이지. 윤석형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김한주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감, 혹시 제 형님 일은? 김한석, 걱정 마. 내가 나를 잘 섬기는 한 그의 목숨은 보장한다. 하지만 만약 배신한다면 윤석형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날카로웠다. 너도 내 형도 내 가족도 모두 죽는다. 김한주가 고개를 숙였다. 운명은 그 광경을 보았다. 김한주도 피해자였다. 윤석형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운명은 그날 밤 결심했다. 김한주를 이용하기로, 그를 윤석형에게서 떼어내기로. 다음 날 운명은 김한주 앞에 나타났다. 날이,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 내 놈이 감히 나에게? 김한주가 회초리를 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사람의 운명을 봅니다. 뭐라고? 나리의 운명도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나리는 석 달 안에 죽습니다. 김한주의 얼굴이 굳었다. 운명이 계속 말했다. 윤석형이 나리를 버릴 것입니다. 나리가 아는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리의 형님도 함께 죽일 것입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김한주가 회초리를 휘둘렀다. 운명의 얼굴에 피가 터졌다. 하지만 운명은 웃었다. 나리, 한 달 뒤에 윤석형이 나리에게 밀명을 내릴 것입니다. 남인의 거두 박태성을 제거하라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나리를 영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모든 죄를 나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김한주의 손이 멈췄다. 운명이 말한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어떻게 내 놈이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저는 봅니다.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나리의 운명은 지금 붉은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윤석형이 그 실을 쥐고 있고요. 김한주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윤석형이 자신을 언젠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인지는 몰랐다. 내 놈, 정말 볼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나리를 살릴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김한주는 운명을 빤히 쳐다보았다. 11살 아이. 하지만 그 눈빛은 노인처럼 깊었다. 말해보거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운명은 훔쳐둔 밀서를 꺼냈다. 이것을 이용하십시오. 김한주가 밀서를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내 서재에 있던,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왕께 바치십시오. 윤석형이 역적의 가족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로. 그러면 윤석형이 먼저 무너집니다. 미쳤구나. 그랬다간 내 형도 죽고 나도 죽는다. 아닙니다. 나리가 먼저 자수하십시오. 형님을 숨긴 것은 윤석형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밀서를 내미십시오. 왕께서는 윤석형을 견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리가 그 칼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김한주는 떨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내 놈 왜 나를 돕느냐? 운명이 김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리도 윤석형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형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 할아버지를 죽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김한주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침착한지, 왜 이렇게 계획적인지. 이 아이는 복수를 위해 살고 있었다. 좋다, 해보겠다. 김한주가 말했다. 운명이 고개를 숙였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나리. 그날 밤 김한주는 궁궐로 향했다.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렸다. 전하, 죽을 죄를 지은 이 미천한 신이 고하옵니다. 숙종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냐? 윤석형이 역적의 가족을 숨기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신을 협박하여 그 일에 가담하게 애싸옵니다. 김한주는 밀서를 바쳤다. 숙종의 얼굴이 굳었다. 밀서를 읽은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윤석형을 당장 불러들이라. 명이 떨어졌다. 윤석형은 그날 밤 궁궐로 끌려왔다. 그는 당황했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전하, 무슨 일로 이 밤에 이것이 무엇이냐? 숙종이 밀서를 던졌다. 윤석형이 그것을 집어 읽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전하, 이것은 역적의 가족을 숨기고 신하를 협박했다. 이것이 영의정이 할 짓이냐? 전하, 오해이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윤석형의 필체, 윤석형의 도장.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당장 파직하라. 그리고 국문하라.
윤석형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의금부로 끌려갔다. 김한주의 저택에서 운명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수가 성공했다. 이제 윤석형은 권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11살 아이가 조선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습니다. 훔친 밀서 한 장으로 김한주를 조종하여 윤석형을 파직시킨 겁니다. 하지만 윤석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략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운명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그리고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금부옥은 차가웠다. 윤석형은 차디찬 돌바닥에 앉아 있었다. 파직당한 지 열흘이 지났다. 국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숙종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형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대감, 식사 시간입니다. 문이 열리고 밥그릇이 들어왔다. 윤석형은 그것을 보지도 않았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김한주? 아니다. 그 겁 많은 놈이 감히 배신할 리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김한주를 조종한 것이다. 밀서를 훔친 자, 김한주에게 계획을 준 자. 그 아이, 윤석형은 중얼거렸다. 청송에서 봤던 아이, 그 이상한 눈빛을 가진 아이, 장덕후의 손자. 윤석형은 기억을 되짚었다. 그 아이를 노비로 팔았을 때 누가 샀는지. 김한주. 윤석형은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 아이가 김한주의 집에 들어가 밀서를 훔치고 김한주를 조종하여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11살짜리 아이가. 나를? 윤석형은 분노보다 감탄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두려움.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면?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면? 안 돼. 그 아이를 죽여야 한다. 윤석형은 옥문을 두드렸다. 간수, 간수. 왜 그러십니까, 대감? 사람을 보내야 한다. 김한주의 집에 당장! 간수는 난처해했다. 대감, 지금 대감께서는 죄인의 몸이십니다. 사람을 보낼 수. 은자 100냥을 주겠다. 내 집에 가서 가져오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라. 간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백냥은 거부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무슨 말을 전하십니까? 김한주의 집에 있는 종 하나를 죽이라고. 11살쯤 되는 아이다. 운명이라는 놈이다. 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석형의 집에서 자객이 움직였다. 김한주의 저택에서 운명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윤석형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준비했다. 마구간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자신은 지붕 위에 숨었다. 밤이 깊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담을 넘어왔다. 그는 마구간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칼을 휘둘렀다. 허수아비가 잘렸다. 자객은 당황했다. 이것은. 그때 지붕에서 기와 하나가 떨어졌다. 자객이 고개를 들었다. 운명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찾으시는 건 접니까? 자객이 칼을 던졌다. 운명은 몸을 날렸다. 칼이 기와를 깼다. 운명은 땅에 착지했고 달렸다. 자객이 뒤쫓았다. 이놈, 서라. 운명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자객이 따라왔다. 하지만 운명은 골목의 끝에서 멈췄다. 막다른 길이었다. 끝이로구나, 어린 놈. 자객이 칼을 들었다. 운명은 웃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변에서 포졸들이 나타났다. 횃불이 골목을 밝혔다. 저놈을 잡아라. 자객은 놀라 뒤를 돌아봤다. 포졸 대장이 그를 가리켰다. 윤석형의 자객이다. 잡아라. 자객은 저항했지만 숫자가 달랐다. 그는 곧 제압되었다. 포졸 대장이 운명에게 다가왔다. 괜찮으냐? 네, 감사합니다.
운명이 고개를 숙였다. 포졸 대장은 김한주가 보낸 사람이었다. 운명이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다. 윤석형이 자객을 보낼 것을 예상하고 김한주에게 경고했고 김한주는 포졸들을 대기시켜 둔 것이다. 다음 날 자객은 국문을 받았다. 그는 윤석형의 명령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것은 윤석형에게 치명적이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살인 교사를 한 것이다. 윤석형을 사형에 처하라. 숙종의 명이 떨어졌다. 하지만 윤석형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전하, 신에게는 아랠 것이 있습니다. 남인 세력의 역모에 대한 정보를. 윤석형은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다. 남인의 거두들이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다. 증거도 조작했다. 숙종은 고민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사형은 보류되었다. 윤석형은 귀양을 가게 되었다. 제주도로. 운명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아직도 살아남다니. 하지만 운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한주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나리, 제가 귀양길에 동행하겠습니다. 뭐? 왜? 윤석형을 끝까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주도에서 무엇을 할지 알아야 합니다. 김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운명을 믿었다. 이 아이가 여러 번 자신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좋다. 하지만 조심해라. 윤석형은 여전히 위험하다. 운명은 윤석형의 귀양길에 따라붙었다. 김한주의 명목상 심부름꾼으로. 행렬은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길은 멀었다. 한 달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운명은 윤석형을 관찰했다. 윤석형도 운명을 알아봤다. 너로구나. 모든 것을 꾸민 것이. 어느 날 밤 윤석형이 운명에게 말했다. 운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 할아버지, 장덕후였지. 내가 죽인 것을 알고 있느냐? 네.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냐? 네. 윤석형이 웃었다. 어린 놈이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는 실수를 했다. 무슨 실수입니까?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운명이 윤석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왜? 죽음은 너무 쉬운 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든 것을. 윤석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어린 놈이. 그가 손을 뻗었지만 포졸들이 그를 막았다. 죄인 주제에 감히. 윤석형은 결박당했다. 운명은 그를 보며 말했다. 제주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윤석형은 초라한 오두막에 갇혔다. 권력의 정점에서 최하층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윤석형은 끝까지 저항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운명은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김한주의 집으로 돌아온 운명은 이제 12살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구간을 치우는 종이 아니었다. 김한주가 그를 측근으로 삼았다. 운명아, 너는 이제 내 참모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저는 한양의 모든 권력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왜? 윤석형만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악인들이 다시는 권력을 쥘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김한주는 놀랐다. 12살 아이가 시스템을 말하다니. 너는 정말 범상치 않구나. 운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양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고. 복수는 이제 절반이 끝났다. 윤석형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조선의 썩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운명의 진짜 목표였다. 운명은 윤석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에 귀양 보내진 윤석형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복수를 꿈꿉니다. 그리고 운명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과연 12살 아이가 이 거대한 시스템과 맞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한양에는 삼정승이 있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윤석형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영의정이 임명되었다. 이름은 정몽주. 그는 노론의 영수였고 청렴한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운명은 알았다. 정몽주의 청렴함은 가면이라는 것을. 그가 처음 정몽주의 손을 잡았을 때 본 것은 끔찍했다. 정몽주는 뇌물을 받아왔다. 수십 년 동안. 다만 그 방법이 교묘했을 뿐이다. 이 사람은 윤석형보다 더 위험합니다. 운명이 김한주에게 말했다. 김한주는 고개를 저었다. 정몽주 대감은 청렴하기로 유명하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증거를 찾겠습니다. 운명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다. 정몽주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정유진. 23세 젊은이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승문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유진은 아버지와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운명은 정유진을 관찰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정유진이 종로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운명은 그 술집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다. 김한주의 도움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저기 술 한 잔 더 주시오. 정유진이 손을 들었다. 운명이 술을 날랐다. 그리고 일부러 술잔을 엎질렀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네. 조심하게. 정유진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운명을 걱정했다. 다치지 않았나? 네, 괜찮습니다. 운명은 그때 정유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순간 그는 보았다. 정유진의 미래를, 그리고 그의 고민을. 정유진은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다. 집안에 들어오는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봉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고발할 용기도 없었다. 운명은 그날 밤 정유진을 뒤쫓았다. 정유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명이 나타났다. 도련님. 누구냐? 아까 술집의 심부름꾼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유진은 경계했다. 무슨 말인가? 도련님께서는 영의정 대감님을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내 놈, 어떻게 그것을.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의심은 옳습니다. 영의정 대감님은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유진은 망설였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왜 내가 너를 믿어야 하느냐? 운명이 정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련님은 진심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권력 구조는 썩었습니다. 영의정조차 뇌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백성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정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입니다. 정유진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정의라. 12살짜리 아이가 정의를 말하다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유진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도와주겠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정몽주의 비자금을 찾아내는 것. 정유진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고 운명은 정몽주의 측근들을 미행했다. 한 달이 지났다. 증거가 모였다. 정몽주는 지방 관리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다. 그 대가로 승진을 시켜주거나 비리를 눈감아 주었다. 금액은 수천 냥에 달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유진이 물었다. 운명이 대답했다. 사원부에 고발하십시오. 익명으로. 익명이라면 아버지는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구나. 네. 그리고 도련님은 아버지를 설득하십시오.
스스로 자백하라고.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증거를 사헌부에 넘겼다. 사흘 뒤 정몽주는 소환되었다. 사헌부 대사원이 그를 신문했다. 영의정 대감, 이 증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몽주는 증거를 보고 당황했다. 이것은 자신의 서재에 숨겨둔 장부였다. 누가 훔쳤단 말인가? 이것은 조작입니다. 조작이라면 이 장부의 필체가 대감의 것과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몽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정유진이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유진아, 내가 한 짓이냐? 정몽주는 아들을 노려보았다. 정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내가 이 가문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가문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아버님. 정몽주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릴 수 없었다. 아들이 옳았기 때문이다.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몽주는 무너졌다. 그는 울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가 아들 앞에서 무릎 꿇었다. 미안하다, 유진아. 아비가 잘못했다. 정유진도 울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정몽주는 자백했다. 모든 뇌물을 인정했다. 그는 파직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유배형이 내려졌다. 운명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또 한 명의 권력자가 무너졌다. 하지만 운명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정유진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운명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의를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날 밤 정유진이 운명을 찾아왔다. 너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냐? 정유진이 운명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때리지 못했다. 운명의 눈빛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 나도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운명이 말했다. 윤석형 때문에 억울하게.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유진은 손을 놓았다. 그럼 왜 계속하냐? 멈출 수 없어서입니다. 시작했으니까. 정유진은 운명을 바라보았다. 12살 아이. 하지만 그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너는 불쌍한 놈이구나. 정유진은 돌아섰다. 그리고 떠났다. 운명은 홀로 남았다. 밤은 깊었다. 운명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별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두 번째 권력자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유진이라는 희생자가 생겼죠.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 운명은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대가는 누군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운명 스스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명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연 그는 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운명이 13살이 되던 해, 제주도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윤석형이 탈출했다는 것이었다. 뭐라고? 김한주가 벌떡 일어났다. 운명은 침착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이라니! 내 놈이 알고 있었느냐? 윤석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한주는 떨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자가 돌아오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아닙니다. 윤석형은 지금 아무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은 남아있다. 운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김한주는 궁궐에 보고했다. 윤석형 탈출 사건은 조정을 숙종은 노발대발했다. 당장 잡아들이라. 윤석형을 찾아내어 목을 베라.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윤석형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운명은 알고 있었다. 윤석형이 어디 있는지. 그는 한양으로 왔다. 그리고 자신을 찾고 있었다. 나를 유인하는 거군요. 운명이 중얼거렸다. 김한주가 물었다. 무슨 소리냐? 윤석형은 저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망친 원흉이 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도망쳐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오히려 제가 먼저 그를 찾아가겠습니다. 미쳤구나. 김한주가 소리쳤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결정했다. 그날 밤 운명은 혼자 집을 나섰다. 그는 북악산으로 향했다. 윤석형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었다. 산은 어두웠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다. 운명은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리고 한 폐가 앞에 멈췄다. 들어오너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석형의 목소리였다. 운명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석형은 초라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남루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랜만이구나, 운명. 그렇습니다. 운명이 대답했다. 윤석형이 웃었다. 10세밖에 안 된 놈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감탄스럽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비아냥대는 것이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이 인정해 주니까요. 윤석형은 칼을 꺼냈다. 오늘 너를 죽이려 불렀다. 알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윤석형은 칼을 내려놓았다. 왜?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서입니다. 설득, 네. 복수를 멈추라고. 윤석형은 폭소를 터뜨렸다. 이 어린 놈이 내 놈이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해보라. 모든 것을 빼앗았으면서 복수를 멈추라고. 당신도 그랬습니다. 제 할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윤석형의 웃음이 멈췄다. 장덕후, 그 늙은이 말이냐? 네. 당신은 그분을 영모로 몰아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저를 제거하기 위해. 그래, 맞다. 그렇다면 내 놈도 같은 짓을 한 것이다. 복수를. 틀렸습니다. 운명이 윤석형에게 다가갔다.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 당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윤석형은 침묵했다. 운명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손자처럼.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만 생각했죠. 닥쳐라! 윤석형이 소리쳤다. 하지만 운명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윤석형은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운명에게 겨눴다. 그래서 내가 뉘우치길 바라느냐? 네. 꿍, 깨야. 나는 절대 뉘우치지 않는다. 윤석형이 칼을 휘둘렀다. 운명은 피했다. 칼이 벽을 쳤다. 윤석형이 다시 칼을 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대감,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운명이 미리 불러둔 것이었다. 윤석형은 포위되었다. 이놈, 역시 함정이었구나. 윤석형이 운명을 노려봤다. 운명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는 당신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뉘우침 속에서. 웃기는 소리. 윤석형이 스스로 목을 찔렀다.
피가 쏟아졌다.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늦었다. 대감, 윤석형은 쓰러졌다. 운명이 그에게 다가갔다. 윤석형은 마지막 숨을 쉬며 말했다. 아, 너는 나보다 더 무섭구나. 복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그저 차갑다. 윤석형은 죽었다. 운명은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포졸 대장이 운명에게 다가왔다. 잘했다. 역적을 잡았으니 포상이 내려질 것이다. 필요 없습니다. 운명은 폐가를 나왔다. 밖에는 김한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아. 김한주가 운명을 껴안았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운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복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운명은 떨었다. 추루이 때문이 아니었다.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운명은 변했다. 더 이상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물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김한주가 대답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하고 싶은 것. 운명은 생각했다. 복수 말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떠오르지 않았다. 복수만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김한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운명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운명은 방 안에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김한주가 걱정했다. 운명아, 밖에 나가거라. 햇빛을 쬐어야 한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 너는 병들어 가고 있다. 운명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양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웃고 울고 살아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과 다른 것 같았다.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를 잃은 후 저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가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입니까? 김한주는 운명을 꼭 안았다. 너는 사람이다. 상처받은 사람. 하지만 여전히 살아야 할 사람. 운명은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눈물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복수의 공허함,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두려움. 김한주는 그를 다독였다. 괜찮다. 천천히 찾으면 된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지만 운명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복수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 이후는 흐릿했다. 그날 밤, 운명은 꿈을 꿨다.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운명아, 할아버지, 잘했다. 복수를 끝냈구나. 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기억하느냐?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이요? 그래. 그것을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어떻게요? 내가 찾아야 한다. 내 길을. 할아버지는 사라졌다. 운명은 잠에서 깼다. 그리고 결심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윤석형은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운명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은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꿈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구원에 쓰라고. 과연 운명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운명이 15이 되던 해, 한양에 역병이 돌았다. 천연두였다. 수백 명이 죽어갔다.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러다 한양이 무너지겠구나. 김한주가 탄식했다.
운명은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울부짖었다. 아이들이 죽어갔고 부모들이 통곡했다. 날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제 능력으로 누가 죽고 누가 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김한주는 놀랐다.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네, 이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쓰고 싶습니다. 김한주는 운명을 데리고 의원청으로 갔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다. 의원들은 지쳐 있었다. 여기 아이가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슨 소리요? 의원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운명은 환자들 사이를 걸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은 사흘 안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늦었습니다. 의원들은 황당해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김한주가 말했다. 한번 믿어보시오. 이 아이는 특별하오. 의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운명의 말대로 치료 순서를 바꿨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운명이 살 수 있다고 한 환자들은 대부분 회복했다. 반면 죽는다고 한 환자들은 정말 죽었다. 이것은 신의 능력인가? 의원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운명은 겸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볼 뿐입니다. 치료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의원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운명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역병은 잡혔다. 수백 명이 살았다. 운명의 능력 덕분이었다. 운명아, 내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살았다. 김한주가 말했다. 운명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이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문이 퍼졌다. 한양에 귀신의 눈을 가진 아이가 있다고. 사람의 생사를 본다고. 저것은 요물이다. 죽여야 한다.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운명을 이단으로 몰았다. 성균관 유생 수백 명이 상소를 올렸다. 귀신의 능력을 가진 자를 궁에서 멀리하소서. 그것은 나라의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숙종은 고민했다. 운명이 많은 이를 살린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유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운명이라는 아이를 불러들이라. 운명은 궁궐로 소환되었다. 대전에서 숙종이 그를 내려다봤다. 내가 운명이냐? 네, 전하. 사람의 생사를 본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 전하. 유생들이 웅성거렸다. 숙종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 능력을 어디서 얻었느냐?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전하. 그것이 귀신의 힘이냐? 하늘의 힘이냐? 운명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전하. 하지만 이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힘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전이 술렁였다. 유생들이 소리쳤다. 전하, 저것은 불경스러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운명을 빤히 쳐다봤다. 내 말이 옳다. 백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힘의 출처가 무슨 상관이겠느냐. 전하, 유생들이 항의했지만 숙종은 단호했다. 운명, 너는 이제부터 궁의 의원으로 삼겠다. 백성과 왕실을 위해 내 능력을 쓰거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운명은 고개를 숙였다. 유생들은 분노했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운명은 궁에서 일했다. 그는 왕실의 사람들을 치료했고 때로는 대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그의 능력은 입증되었다. 병을 미리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명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은 때로 위험했다. 어느 날 좌의정 한상국이 운명을 불렀다. 운명, 내 건강을 봐주게. 네, 대감. 운명이 한상국의 손을 잡았다. 순간
그는 보았다. 한상국이 왕을 독살하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운명은 손을 뗐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대감께서는 건강하십니다. 그런가? 다행이군. 한상국이 웃었다. 하지만 운명은 알았다. 이 사람은 역적이라는 것을. 그날 밤 운명은 고민했다. 고발해야 하는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저 그가 본 것뿐이었다. 또다시 복수의 길로 가는 건가? 운명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운명은 숙종을 찾아갔다. 전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좌의정 한상국이 전하를 해치려 합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숙종의 얼굴이 굳었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운명은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저는 이제껏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숙종은 생각했다. 운명의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다. 하지만 증거 없이 대신을 잡을 수는 없었다. 좋다. 한상국을 감시하라.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너를 벌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운명은 한상국을 미행했다. 그리고 사흘 뒤 증거를 잡았다. 한상국이 밀사를 통해 독약을 구입하는 장면을. 대감, 이것이 청하신 물건입니다. 고맙네. 이것으로 그 늙은이를. 한상국의 말을 운명이 모두 들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놈을 잡아라. 한상국은 도망치려 했지만 포위되었다. 그는 체포되었고 국문을 받았다. 역모를 꾸몄느냐? 아니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하지만 독약과 밀서가 증거였다. 한상국은 결국 자백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전하께서 남인을 너무 견제하셨습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역모를 꾸몄단 말이냐? 한상국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숙종은 운명을 불렀다.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송구할 것 없다. 오히려 고맙다. 앞으로도 내 능력을 나라를 위해 써주기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운명은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또다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비록 역적이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운명은 또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이 있었다. 왕을 살리고 나라를 지킨 것이다. 이것은 옳다. 운명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계속 나아갔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운명은 이제 궁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왕을 살리고 역적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사람을 살리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운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운명의 최종 선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찾는 것은 운명이 17이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키는 훌쩍 컸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변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복수심도 증오도 없었다. 다만 차분함만이 있었다. 운명, 내게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김한주가 물었다. 운명은 미소 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리. 왜? 이제 나이도 찼는데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무슨 일? 운명은 창밖을 바라봤다. 제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김한주는 놀랐다. 내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냐? 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운명을 보는 법.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라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명은 그날부터 제자를 받기 시작했다. 의원들, 관리들, 심지어 평민들까지. 그는 그들에게 사람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쳤다.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보십시오. 떨림, 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말투를 들으십시오.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그것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배웠다. 그리고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 물론 운명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유용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원 하나가 말했다. 운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하지만 모두가 운명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를 이단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다. 저것은 요물이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성균관 유생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났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운명을 추방하라. 아니, 죽여라. 운명은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가 한 일은 옳습니다. 사람을 살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자객이 또 찾아왔다. 유생들이 보낸 자객이었다. 운명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했다. 자객이 방에 들어왔을 때 운명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앉으시죠. 자객이 당황했다. 운명이 웃었다. 저를 죽이러 오셨죠?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자객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내 놈, 무슨 수작이냐? 수작이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야기? 네. 당신은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자객은 대답했다. 돈을 받았다. 그뿐이다. 그럼 돈만 있으면 누구든 죽이십니까? 그렇다. 운명이 은자 몇 냥을 꺼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자객이 은자를 보았다. 운명이 말했다. 이것을 받고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대신 유생들에게는 죽였다고 하십시오. 왜 이런 짓을? 당신도 살고 저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객은 망설였다. 그리고 은자를 집었다. 좋다. 하지만 언젠가 다른 자객이 올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자객은 웃었다. 이상한 놈이로군. 자객은 떠났다. 운명은 혼자 남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폭력으로는 폭력을 막을 수 없다. 이해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유생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상소를 올렸고 결국 숙종도 압박을 느꼈다. 운명, 너를 잠시 한양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 같구나.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생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 이대로는 나라가 둘로 나뉠지도 모른다. 운명은 이해했다. 정치였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방으로 가거라. 거기서 백성들을 도우며 지내라. 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운명은 한양을 떠났다. 그가 간 곳은 전라도 나주였다. 거기서 그는 작은 의원을 열었다. 나주의 백성들은 운명을 환영했다. 그는 병을 고쳤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더 많이 받았다. 스승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십니까? 제자 하나가 물었다. 운명이 대답했다. 제가 죽으면 이 능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면 이 능력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다. 운명은 이제 20이 되었다. 그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의원, 운명을 보는 스승. 어느 날 한양에서 사신이 왔다. 운명, 전하께서 부르신다. 무슨 일입니까? 왕세자께서 병이 드셨다.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한다. 내가 와야 한다. 운명은 한양으로 돌아갔다. 궁궐에서 왕세자를 만났다. 세자는 10살이었고 고열에 시달렸다. 운명이 세자의 손을 잡았다. 순간 그는 보았다. 세자는 독에 중독되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먹인 독이었다. 누가 세자를 독살하려 한다.
운명이 소리쳤다. 대전이 술렁였다. 무슨 소리냐? 세자께서는 독에 중독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먹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먹였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감히? 운명은 세자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세자의 유모였다. 유모 최 씨를 잡아들이라. 유모는 체포되었고 국문을 받았다. 그녀는 자백했다. 중전마마의 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이 충격에 빠졌다. 중전, 즉 왕비가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중전을 불러들이라. 중전이 끌려왔다. 그녀는 부인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유모가 받은 밀서, 독약의 출처, 모두 중전을 가리켰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숙종이 물었다. 중전은 울었다. 세자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전은 폐위되었다. 세자는 운명의 치료로 회복했다. 숙종은 운명에게 감사했다. 너는 나라를 2번 구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관직이냐 재물이냐? 운명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하, 그럼 무엇을? 그저 제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자유만 주십시오. 숙종은 웃었다. 그것이 전부냐? 네, 전하. 좋다. 허락한다. 이제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운명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양에서 학당을 열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학당. 수많은 이들이 배우러 왔다. 의원, 관리, 상인, 심지어 종들까지. 운명은 모두를 받아들였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조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은 줄어들었다. 운명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복수도 권력도 아닌 가르침.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조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를 독살하려던 중전까지 밝혀내며 운명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 운명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명이 30이 되던 해, 그는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다. 그의 학당에서는 수백 명이 배웠고, 그들은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 가르쳤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운명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다. 이 능력으로 남을 해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돕기 위해서만 쓰십시오. 제자들은 명심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 곳곳에서 백성을 도왔다. 하지만 운명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자신이 왜 이 능력을 타고났는지. 할아버지, 왜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그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에서 다시 만났다. 운명아, 할아버지, 내 능력의 비밀을 알려주마. 비밀이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너는 특별한 혈통이다. 내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내 아버지는 역관이었다. 둘 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능이 있었지. 그럼 저는 그 두 능력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거란다. 운명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미 세상을 떠났단다. 너를 지키려다 죽었지. 왜요? 내 능력을 탐낸 자들이 있었다. 그들로부터 너를 지키려다 죽은 거야. 운명은 통곡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거였군요. 그래. 그리고 나는 내가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데 쓰길 바랐단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사라졌다. 운명은 잠에서 깼다. 그리고 결심했다.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다.
운명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부모를 죽인 자는 다름 아닌 정몽주였다. 자신이 이미 무너뜨린 그 사람, 정몽주가 부모님을. 운명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공허함. 이미 끝난 일이군요. 정몽주는 이미 유배되어 죽었다. 운명은 복수할 대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운명이었다고. 자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늘이 대신 복수해줬다고.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복수는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제자들을 더욱 열심히 가르쳤다. 세월이 흘렀다. 운명은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60이 되었다. 그는 늙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쳤다. 스승님, 이제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걱정했다. 하지만 운명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 삶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운명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산에 버려진 아이였던 자신이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고, 어떻게 그것을 끝냈으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나는 운명이다. 구름처럼 왔고, 하늘이 준 목숨이다. 나는 사람의 운명을 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이해할 뿐이다. 그는 자서전에 썼다.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공허함만 남긴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이해에 있다. 그의 자서전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전역에 퍼졌다. 수많은 이들이 읽었고 감동했다. 운명 스승님의 삶은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어느 날 운명은 병에 걸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 한 달 남았구나. 그는 담담했다. 제자들을 불렀다. 여러분, 저는 곧 떠날 것입니다. 스승님. 제자들이 울었다. 하지만 운명은 웃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능력을 올바르게 썼고 여러분을 가르쳤으니까요. 스승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운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미워하기 전에 이해하려 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 운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65세. 그의 마지막 모습은 평화로웠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다. 왕도, 대신들도, 평민들도 모두 왔다. 운명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운명 선생은 이 나라의 등불이었습니다. 숙종이 말했다. 그는 이미 늙었지만 여전히 왕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운명의 묘는 북악산에 세워졌다. 그가 윤석형과 마지막 대결을 했던 곳 근처였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여기 운명이 잠들다. 사람의 운명을 보았으나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하고 가르쳤을 뿐이다. 그의 가르침은 영원하리라. 세월이 더 흘렀다. 운명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계승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를 이어 전해졌다. 100년이 지난 후 조선에는 명심학이라는 학문이 생겼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학문. 운명이 시작한 것이었다. 운명 선생님께서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가 꽃을 피웠습니다. 후대 제자들이 말했다. 운명의 자서전은 조선의 필독서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다. 복수보다 용서를, 증오보다 이해를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어머니, 운명 선생님은 진짜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었나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그분이 그 능력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야. 사람을 해치는 대신 돕는 데 썼지. 그게 진짜 위대한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운명의 묘를 찾아갔다. 묘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운명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것이 진짜 삶이니라. 산속에 버려진 아이는 사람의 운명을 읽는 능력을 가졌다. 그는 복수의 길을 걷다가 구원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길을 후대에 전했다. 운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다. 조선의 하늘 아래 그의 정신은 계속 살아 숨쉬었다. 운명의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아이는 조선 최고의 스승이 되어 65년의 삶을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 증오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심학이라는 학문으로 후대에 전해졌고 조선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세우는 것. 운명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